땅거북스프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네, 지금 이거 읽어볼게요. 자, 고양이를 삶아 죽이려고 한 적이 있다. 고양이를 삶아 죽이려고 한 적이 있대요. 아, 고양이 귀여워. 그쵸? 에이, 착한 고양이를 왜 삶아 죽이려고 한 거지? 그건 친구의 고양이였다. 고양이를 삶아 죽이려고 한 이유는 고양이가 내 햄스터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었다. 아, 얘를 잡아먹었구나. 이 귀여운 햄스터를.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햄스터였다. 이렇게 아끼던 햄스터를 잡아먹은 고양이니까 삶아먹으려고 했나봐. 탁, 보글보글.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었으니 나도 고양이를 잡아먹을 거다. 그게 공평하다. 고양이가 냄비 안쪽을 긁었다. 땅거북 스프. 죽은 햄스터의 이름은 해시였다. 아, 귀여워. 여기다 해바라기 씨가 붙어있어서 해시인가 보다. 그치? 등에 해바라기 씨 2개가 달라붙은 모양의 점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물론 해바라기 씨를 엄청 좋아하기도 했다. 아, 귀여워. 맞아요. 이거 같이 보게 하고 있었어요. 롬빙아, 너가 저 고양이랑 햄스터보다 100만 배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씨를 볼에 빵빵하게 넣은 해시의 어벙한 모습은 언제 봐도 귀여웠다. 얘들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치? 입에 볼에 이막 무악 먹고 진짜 어벙한 모습이 귀엽긴 하다. 꼬물꼬물 열심히 움직이는 햄스터는 살아있는 찹쌀떡 같다. 아, 귀여워. 쳇바퀴를 굴리고 물을 마시고 해바라기 씨를 먹고. 안녕하세요. 무서운 거 읽고 있어요. 기괴한 거. 고양이가 햄스터를 먹었으니까 사자 우리에 넣어줘야 평등이지? 근데 사자 우리에 넣을 수 없으니까 삶아 먹겠다 이런 발상이었던 거지. 아끼는 애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저토록 열심히 사는 걸까? 나는 해씨가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왜인지는 몰라도 녀석을 보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다. 아껴. 해씨는 내가 해바라기 씨를 줄 때마다 내 손에 박치기를 했다. 너무 하찮은데? 그것이 애정 표현인지 반항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런 해씨가 한때 아팠던 적이 있다. 나는 낑낑거리는 녀석을 품에 안고 아직 열리지 않은 동물병원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가슴이 꽉 죄있는 기분이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아니, 고작 햄스터 한 마리잖아. 죽으면 새로 사면 그만이잖아. 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해시를 살려달라고 수의사한테 애원하고 있었다. 이 조그만한 녀석은 나에게 언젠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귀엽다. 그쵸, 얘들아? 해씨가 동물병원에 다녀온 뒤로 며칠이 지났을까? 여행을 간다는 친구가 고양이를 맡겼다. 야, 햄스터 키우는 집에 어떻게 고양이를 맡기냐? 얘 보기보다 되게 얌전해. 쥐는 입에도 안 들걸? 나는 해씨의 집을 옷장 위에 놨다.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그것은 실수였다. 고양이의 점프력을 얕봐선 안 됐었는데. 고양이가 냄비 속에서 애처롭게 울었다.
불쌍하다고 봐주지 말자. 해쉬를 죽인 녀석이니까 뼈가시 씹어먹어야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째서인지 내 손은 불을 끄고 있었다. 물에 젖은 고양이를 냄비에서 꺼냈다. 겁먹은 녀석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죽은 햄스터는 해바라기 별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해바라기 별은 해바라기를 닮은 별이다. 그 별에선 365일 해바라기 씨 비가 내린다. 아, 우산 쓴 거 봐봐. 진짜 귀엽다, 그치? 햄스터들은 해바라기 씨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과자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치? 마음껏 쳇바퀴를 굴릴 수 있고 마음껏 낮잠도 잘 수 있는 해바라기 별이다. 해바라기 별에서 햄스터들은 행복하다. 나는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나는 믿고 싶었다. 해쉬가 해바라기 별로 가기를 바랬으니까. 야, 나 다녀왔어. 야, 뭐야, 고양이 목욕시켰냐? 응. 어떻게 했대? 얘 물 진짜 싫어하는데. 어라피 해씨.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공터. 그곳에 해씨의 무덤을 만들었다. 해씨가 좋아하던 해바라기 씨도 함께 묻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친구의 집에 찾아갔다. 너 고양이는 왜 안 보이냐? 아, 그거? 버렸어. 뭐? 아, 나 요즘 자격증 때문에 바쁘거든. 집중해야 되는데 그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아, 다른 사람한테 입양 보낼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내다 버렸어. 그 원래부터 바깥을 좋아하던 놈이니까 아마 걔네 씨발 새끼. 퍽. 때리고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왜 내가 주먹질을 할 만큼 화가 난 건지 스스로에게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무작정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찾는다면 내가 화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먹질을 잘못했는지 새끼손가락쯤이 욱신거렸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이때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였다. 나한테 얻어맞은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었고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5시간 만에 고양이를 찾았다. 꼬질꼬질해진 녀석을 품에 안았다. 손은 아프고 고양이한테선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 녀석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삶아 죽이려고 했던 고양이를 키우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고양이는 새끼를 뵌 몸이었다. 머지않아 애기 고양이가 세상에 나왔다. 보통 고양이는 출산할 때 3마리에서 5마리씩 낳는다고 하던데 녀석은 신기하게도 딱 1마리만 낳았다. 그 1마리 낳는데도 힘들었던 걸까? 얼마 뒤 어미 고양이는 죽고 말았다. 홀로 남겨진 아기 고양이가 가엾었다. 뭐라? 등에 얼룩이. 해바라기 씨 2개가 붙은 듯한 모양의 점. 죽은 해씨가 떠올랐다. 나는 아기 고양이에게도 해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고양이 해씨는 해바라기 씨를 좋아했다. 고양이 주제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치 얘들아? 진짜 귀엽게 생겼어. 조금 우습기도 했지만 떠난 햄스터 해씨가 떠올라서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찡했다. 그 녀석도 해바라기 씨를 무척 좋아했는데 해씨는 좀 더 자라자 내 몸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다. 머리 박는 것까지 똑같냐?
그러고 보니 햄스터 해시도 내 손에 박치기를 하곤 했다. 그래, 이렇게 박치기 했잖아. 똑같다, 그치? 어쩌면 이 고양이는 햄스터 해시의 환생이 아닐까? 어미 고양이에게 먹힌 해시가 아기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나도 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원래 고양이는 상대에게 머리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한다고 한다. 햄스터의 환생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 해시에게 햄스터 해시가 겹쳐 보였다. 나는 어느샌가 고양이 해시를 햄스터 해시의 환생으로 여기고 있었다. 햄스터 해시가 그랬듯이 고양이 해시는 나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었다. 나를 반기는 녀석이 있기에 이 비좁은 단칸방이 안락한 집이 된다. 행복해 보인다, 그치? 같이 TV도 보고 우리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 해바라기 별에 있는 느낌이다. 삶은 이상하다. 알 수 없는 이상한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하지만 이런 삶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찮아 보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 나는 해시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시가 숨을 쉬지 않았다. 죽었네요. 아무래도 심상사상충 감염 같은데 수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죽었다니.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다. 나는 해시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동물병원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해시야, 해바라기씨 먹어야지. 너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씨. 지금 일어나면 5개 더 줄게. 아니, 먹고 싶은 대로 왕창 먹게 해줄게. 다음 날에도 해시가 눈을 뜨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해시는 정말로 죽은 것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햄스터 해시가 환생했다면 고양이 해시도 환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죽은 해시를 땅에 묻지 않았다. 대신 시체를 욕실로 가져가서 가죽을 벗기고 믹서기에 넣어서 갈았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암컷 고양이에게 먹였다. 얼마 후 암컷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를 낳았다. 이번에도 단 한 마리, 해바라기 씨 2개가 붙은 듯한 얼룩이 있었다. 해시가 나에게로 돌아왔다. 환생은 정말로 있었다. 이상함에 가득 찬 삶에 한 줄기 기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새 해시는 몸이 약했다. 얼마 못 가 죽어버렸다. 이번에도 해시 고기를 암컷 고양이에 먹여 해시를 환생시켜야 될까? 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해시가 계속 고양이로 환생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해시를 15년마다 떠나보내야 된다. 15년마다 이별을 맞이하고 해시 시체를 동족에게 먹이는 짓을 매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고민했다. 오래 사는 동물이 뭘까? 우리가 이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래 사는 동물. 그래, 땅거북은 100년도 넘게 산다고 하던데. 그해 봄, 좋은 집에 암컷 고양이를 입양 보냈다. 그리고 땅거북 해시와 만났다. 얘는 턱에 점이 있다. 존나 귀엽다, 그치 얘들아? 땅거북 해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고양이 해시의 고기를 먹은 땅거북이 낳은 알에서 나온 녀석이었다. 거북이 해시는 거북이답지 않게 해바라기 씨를 좋아했다. 언젠가 해시를 데리고 바닷가에 간 적이 있다. 해시는 육지에 사는 땅거북인지라 바다와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변을 꽤나 좋아했다. 나는 문득 바다거북 스프라는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한 남자가 바닷가 레스토랑에 가서 바다거북 스프를 주문한다.
그는 수프를 한 숟갈 떠서 먹어보고는 주방장을 부른다. 이것이 진짜 바다거북 수프입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는 바다거북 수프입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 나온다. 그리고 바닷가에 뛰어든다. 이 기묘한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이렇다. 과거에 남자는 조난자였다. 구명보트를 타고 망만대해를 떠돌게 됐는데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구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남자는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는다. 곁에 있던 연인은 굶주림으로 그만 떠나고 만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지만 조난자들도 슬퍼하는 한편 다른 한 곳으로는 안도한다. 굶어 죽어가던 판국에 고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두 눈이 먼데다가 충격으로 정신까지 혼미했기에 사체를 바다에 수장했다는 조난자들의 말을 믿고 있다. 이걸 먹게나. 조난자들은 남자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도 인육을 먹인다. 뭡니까 이게? 바다거북 고기일세. 차마 잔혹한 진실을 알릴 수는 없었기에 바다거북 수프라고 거짓말을 한다. 조난자들은 인육을 먹은 덕분에 생존하여 구조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남자는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조난선 위에서 먹었던 바다거북 수프의 고기의 맛이 그리워진다. 바닷가 레스토랑을 찾아간 그는 바다거북 수프를 먹고는 조난선 위에서 먹었던 고기와 맛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다. 이것이 진짜 바다거북 수프입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는 바다거북 수프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먹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비통함을 견디지 못한 남자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섬뜩하면서도 슬픈 이야기. 근데 나는 해시와 함께 조금 바닷가를 거닐며 다른 해석을 떠올렸다. 사실 그 남자는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조난을 겪은 적도 불가피한 시긴을 한 적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목숨을 끊을 만큼 비통한 일을 당한 적도 없다. 그냥 남자는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의 실증을 느낀다. 세상이 뭔지 모르겠고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겠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진 남자. 그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다. 바닷가를 거닐던 중 레스토랑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된다. 저런 곳에서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남자는 큰맘 먹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값비싼 요리를 주문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먹게 된 바다거북 스프. 하지만 맛이 무척 실망스럽다. 이것이 진짜 바다거북 스프입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는 바다거북 스프입니다. 실망한 남자는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 나온다.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은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거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는 당신에게 먹힌 바다거북입니다. 영혼이 되어 당신의 뱃속에 있습니다만 이 영혼은 곧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저에게 바다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금방 사라질 영혼의 목소리, 무시해버려도 된다. 하지만 남자는 바다거북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다. 바다거북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것이 무척 가치 있는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자는 기꺼이 푸른 바다에 뛰어든다. 미소 짓는 바다거북의 영혼을 위해. 널리 알려진 해석과는 다르지만 나름 근사한 이야기 아닌가? 나는 친구에게서 청첩장이 날라온 날을 기억한다. 친구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양이 죽인 친구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다. 그는 과거에 고양이를 함부로 버린 것을 뉘우쳤고 나는 코뼈를 부러뜨린 나도 용서해줬다. 부부의 식탁에 초대받은 나는 해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처음에 내 얘기를 믿지 않았지만 해시들의 사진을 꺼내주자 이제 믿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우연일 리는 없을 텐데. 역시 환생이라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부인은 뭔가 홀린 듯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몇 주 후 부인이 내 집에 왔다. 재수씨? 어쩐 일로 여길... 타다다다다. 돈. 뭡니까 이게?
돈이에요. 저도 눈 달렸으니까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돈을 부으시는 거냐고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그 돈 전부 드릴 테니까 그 거북이를 여기 담아주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씨는 물건이 아닌데요. 소중한 애완동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제시하는 거고요. 기가 막혔다. 부인은 더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쏟아냈다.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임이에요. 사고를 당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쪽 사연을 듣자 하니 해씨의 고기를 먹은 동물들은 무조건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았다죠. 그건 해씨가 환생한 겁니다. 뭐 어찌됐든요. 만약 제가 그 거북이를 먹는다면 저도 아이 하나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응? 제정신이에요, 제수씨? 해씨를 먹는다고 해서 불임이 고쳐질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세요. 부족하다면 더 드릴게요. 돈은 안 받을 겁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해씨를 팔지 않을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니까. 부인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그녀는 끈질겼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해씨를 남겨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네? 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해씨를 납치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 야! 아이씨발 이거 허드레 도둑. 해씨야!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이 씨발 해씨를 이렇게 훔쳐가려고 이 새끼가. 나는 친구를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설명하고 아내를 정신병원에 데려다 보길 권유했다. 야, 네 여보 씨발 이상해. 미친 새끼야. 아, 미안해 정말. 명목이 없다. 너한테 민폐 끼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재수 씨는 왜 그렇게 이거에 집착하는 거야? 불임이면 입양을 해도 되잖아. 사실 아내는 이번이 결혼이 처음이 아니야. 재혼이지. 재혼? 교통사고였대. 전 남편이랑 아기였던 딸은 즉사하고 아내 혼자 살아남았어. 그 사고로 불임이 된 거고. 해씨를 판다. 저 사람이 애를 낳는다. 그럼 애를 키운다. 선순환인데 왜 안 팜? 해씨를 사랑하니까. 이 주인공은 자기가 키우고 싶으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 사고로 입은 상처보다 상실이 더 괴롭나 봐. 지금도 마트 가면 늘 유아복 코너로 가서 아기 옷을 구경해.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가 유괴범으로 오해받아 체포당할 뻔한 적도 있어. 떠난 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 아이가 해씨처럼 환생하기를 바라는 거지. 다음날 어김없이 부인이 나타나 해씨를 달라고 했다. 나는 이번에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와 해바라기 씨를 대접했다. 재수씨가 해씨를 잡아먹고 아이를 가진다고 한들 그 아기는 죽은 딸이 아닐 거예요. 환생한 해씨를 대줘. 그럴지도 모르지만 일부는 해씨고 일부는 제 딸일 수도 있잖아요. 환생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모르니까요. 딸과 만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해씨를 잡아먹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그 대신 해씨를 키우는 건 허락해 드릴게요. 제가 해씨를 키우라고요? 해씨를 정성껏 키우다가 훗날 해씨가 병에 걸려 죽을 때 그때 먹으세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약속하신다면 제가 키우게 해드릴게요. 돈은 안 받아요. 기적에 값을 매길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네, 약속 지킬게요. 나는 약속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남에게 넘겨줬다. 분명 부인은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해씨를 잡아먹을 거다. 100살 넘게 사는 땅거북이가 병에 걸려 죽기를 바라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니까. 그럼에도 나는 바보처럼 그냥 해씨를 넘겨줬다. 사실 전날 밤에 해씨와 나눈 이야기가 있다. 거북이를 먹고 딸이 환생하기를 바라다니 어처구니가 없어. 만약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해씨 너의 환생이겠지? 너는 전생에 자신을 잡아먹은 여자를 엄마로 여기지도 않을 테고. 근데
나는 왜 그런 여자에게 너를 보내기로 결심한 걸까? 옛날에도 그랬어. 네가 아팠을 때 그냥 새 햄스터를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를 너를 살려달라고 수의사한테 빌고 있었어. 친구가 내다 버린 고양이를 키워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 팔은 고양이를 안고 있었어. 당시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었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어져 너랑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너를 보내면 영영 볼 수 없게 될 거야.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 녀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 귀여워. 이제 나는 해시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안녕, 해시. 많은 해시들을 보내주네. 삶에서 가장 멋진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외국에서 일했다. 여러모로 운이 따라준 덕분에 제법 목돈을 들고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제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 작정이다. 지난 10년간 나는 그들 부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부인을 만난다면 해시가 영영 사라졌다는 사실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지만 사실 그들 부부에게 딱 한 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종이 한 장 들어있지 않은 텅 빈 편지. 편지 봉투에 내 이름과 내가 거주하는 외국 주소가 적혀있을 뿐이었다. 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기적을 바랬기 때문이다. 그 기적을 써보자면 이렇다. 부인이 해시를 땅거북이 숲으로 만들어 먹는다. 하지만 해시는 환생할 수 없어서 사라진 운명이 된다. 저는 영혼이 되어 당신 뱃속에 있습니다만 이 영혼은 곧 사라질 겁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해바라기 별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해바라기 별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 해시의 영혼은 무척 슬퍼하고 해시의 영혼이 살아가기 직전 부인은 깨닫는다. 해바라기 별로 가는 방법을.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지로 가고 그곳엔 내가 있다. 해시의 영혼은 미소 짓는다. 나는 해시에게 언제나 해바라기 별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꿈꾸던 기적이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저 욕심일 뿐. 나는 해시에게 해바라기 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밥 주는 기계였을지도 모르고 사악한 지배자였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기는커녕 내가 해시의 영혼과 제외하는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티적티적. 해시와 이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난 여전히 해시가 그립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간직한 것은 그저 빛바랜 추억뿐이다. 아! 어? 괜찮니? 어? 아저씨다. 너 날 알아? 알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네. 아저씨는 먼 외국에서 살다 왔거든. 이상하네? 나는 아저씨 알고 있는데 꿈에서 봤어. 꿈? 응. 맨날 꾸는 꿈. 꿈에 아저씨가 있어. 나랑 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 나중에 내가 힘이 없어지면 막 훌쩍훌쩍 울어. 그 꿈에는 우리 엄마도 있어. 엄마도 나랑 같이 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 근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엄마가 엄청 슬퍼해. 훌쩍훌쩍 울고 힘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나를 먹었어. 우리 엄마는 거북이 고기를 먹고 나를 낳았대. 꿈에서는 나를 먹는데. 신기하지? 아저씨는 꿈에서 나 본 적 없어? 응, 나는 본 적이 없네. 아가 일로 와. 어른들 귀찮게 하면 못 쓰는겨. 할아버지, 나 저기 해바라기. 저거 꽃 따줘. 저거는 눈으로만 보는 거야. 갖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꽃집 가서 사다 줄게. 자, 버스 온다. 어여 가자.
아저씨. 나는 너에게 해바라기 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나에게 언제나 해바라기 별이었어. 맑은 오후에 피어난 기적. 바람이 불고 있다. 땅거북 스프. 안녕하세요. 기야.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천재들의 집.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 이곳은 4명의 천재들이 살고 있는 천재들의 집. 오늘의 아침 메뉴는 오믈렛이란다. 나는 네가 오믈렛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 자, 오렌지 주스도 마셔. 나는 네가 오렌지 주스를 권할 거라고 예상했지. 오믈렛이 약간 싱겁네.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예상했지.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예상했어. 밤이 되었는데요. 자, 좋은 밤이네. 다들 잘 자. 나는 네가 잘 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건 나도 예상했지. 푸하하하. 나는 오늘 이곳에서 탈출할 것이다. 나는 사실 이곳의 생활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다. 저 미친놈들은 항상 몰라. 이건 나도 뭔지 몰라. 저 미친놈들은 항상 모든 것을 예상하는데 마치 내가 실험용 쥐가 된 기분이다. 자, 지금쯤이면 모두 잠들었겠지? 왜 탈출하려는 것이지? 우린 네가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늘 밤 탈출할 것을 예상했다. 나도 사실 너네들이 내 탈출을 예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어. 자, 얘를 예상한 3명을 예상한 5명. 그렇군. 하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예상했다. 나도 그 정도는 예상했어. 우리도 예상했지. 그 역시 예상했다. 우리도 예상했다. 푸하하. 우리도 예상했는데 병신아. 응, 내가 먼저 예상했는데. 내가 먼저 예상했어. 자, 이게 바로 줄무늬 죄수복이 생기게 된 일화란다. 줄무늬 죄수복에는 우리는 네가 탈옥할 것을 예상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아, 그때 탈출하려던 애는 어떻게 됐어? 결국 탈출을 막는 자들이 마지막 줄을 차지하면서 그 천재는 탈출에 실패했지. 난 온팽이가 이 만화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 나는 네가 이 타이밍에 도네를 쏠 것도 예측했지. 그리고 난 하나 예상하겠어. 이 도네를 쏜 너 법적 조치라는 것을 예상하겠다. 자, 결과는 두두두두두두두두. 정답! 나는 법적 조치라는 것을 예상했지. 근데 법적 조치 너는 내가 너를 법적 조치라고 알 것을 예상했을 거야. 그럼 나는 아는 너를 예상했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에 너가 도네를 쏠 것도 예상했지. 그리고 나는 내가 진짜 악마였으면 얘들아. 나는 지금 너가 10,000원을 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거 하려다가 저번에 비슷하게 30,000원을 뜯어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2번 안 통할 것 같아서 착함 이슈로 봐준 거예요.
옛날에 비슷하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3만 원을 뜯어냈어. 넌 예상에 실패했지? 나는 너가 안 쏠 거라는 걸 예상했지. 알고 있었거든. 2번은 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 자. 씨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예상했어. 이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 법적 조치 윈. 아니 이거는 진짜 예상 못했는데. 아니 이거를 진짜 이렇게 쏜다고? 난 진짜 예상 못했어 이거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네. 그러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끝나? 야 이제 한번 보자. 자. 이거 계속 올리는 거야. 자. 우리는 네가 그렇게 예상했을 거라고 예상했어. 씨발. 야, 제발 예상했다는 말 좀 그만해. 나는 그것 때문에 탈출하려고 했던 거라고. 네가 그것 때문에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지. 예상대로 너는 이쯤 돼서 울부짖는군. 하하하. 꿈이었구나. 온핑아, 나는 네가 나 같은 거지는 진짜 1,000원만 쏠 거라고 예상해서 10,000원을 충전했다고 예상했을 것이지만 너는 진짜 1,000원만 충전했다고 예상했을 것이지만 나는 너가 이 타이밍에 1,000원을 쏠 것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의 승리. 꿈이었구나. 왜 그래? 우리 예상대로 악몽이라도 꾼 것이니? 놀랐어? 그렇다면 우리 예상대로인데. 넌 우리 소나기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 우린 올려다보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띵. 아침. 오늘 아침 메뉴는 베이컨 앤 에그란다. 나는 그걸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 나는 베이컨이 싱거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푸하하하. 내가 예상한 대로 배가 고팠나 보구나. 자, 오렌지 주스를 마시렴. 나는 네가 오렌지 주스를 권할 거라고 예상했어.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는데. 야, 이거 추천한 새끼 나와봐. 나는 이거 추천한 새끼를 임시 차단할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너는 걸려들었지. 자, 꺼져 이 새끼야. 이걸 맛있군. 역시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권하다니. 역시 천재군. 이게 뭐가 천재야? 이게 무슨 말인데? 어? 뭔데? 야, 이거 해석 좀 해봐. 천재들의 만화. 야, 이게 뭔데? 이거 내가 화날 거 예상한 사람이 있어? 아니 이거 재미없다는 거 예상한 사람이 있어? 나 완전 재밌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 예상은 실패야? 난 너가 이게 뭔지 모를 거라는 걸 예상했지. 아니 혹시 내가 이거를 쳐볼 거라는 거를 예상했어? 이 감정선은 못 읽는구나. 넌 내가 못 읽는 거 예상했어? 야 이게 뭔데? 너가 말해봐봐. 이게 무슨 만화인지. 난 자네가 이 블로그로 올릴 것을 예상했지. 나는 이게 존나 빡칠 거를 예상했지. 나 역시도 소름이란 말에 당시 야 이거 그거네. 이 씨발 누가 옛날에 야 내 채팅 눈벤 하지마. 야 눈벤 하지 말라는 말을 눈벤 하지마. 어? 눈벤 하지 말라는 말을 눈벤 하지 말라는 내 친구의 말을 눈벤 하지마. 어?
눈배나지 말라는 내 친구의 말을 눈배나지 말라는 내 친구의 말을 눈배나지 마. 이 지랄하면서 맨날 내 채팅창에서 싸웠잖아 이 씨발 새끼들이. 야 채잉이 채팅 눈배나지 마. 채잉이 채팅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 친구 생저세포의 채팅을 무시하지 마. 채잉이 채팅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 친구 생저세포의 채팅을 눈배나지 말라는 내 친구 듀스틸의 채팅을 눈배나지 마. 이거 아니냐고. 예상했어? 방종하지 마. 나 이거 예상했어. 근데 나는 너애들이 나를 천재라고 할 거라는 걸 예상했어. 눈매하지 말라는 채팅을 눈매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 친구의 채팅을 눈매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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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의 채팅을 눈매하지 말라는. 자,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하나 아쉽죠? 제가 오늘 이게 계란 후라이에 얼굴 박을 난 너네들이 내가 방금 핀을 꽂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상할 줄 못할 줄 알았지. 푸하. 좋아해요 저 이런 거. 통 속에 내가 집에 처음 온 날 엄마는 야구방망이로 그것을 깨부수려고 했습니다. 엄마 참아요. 깨면 안 돼요. 이거 나 당장 부숴버릴 거야. 안 된다니까요. 오빠가 엄마를 뜯어말렸어요. 그때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통 속의 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뇌는 아빠와 동생을 죽인 살인마의 뇌였습니다. 뇌와 벌. 화목했던 우리 가족.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어린 막내 별이가 있었습니다. 별이는 늦둥이자 귀염둥이였어요. 부모님과 오빠와 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자랐죠. 소리가 너무 크다. 그치? 잠깐만. 이게 진짜 괜찮지? 특히나 아빠는 중증 딸바보라서 별이가 어떤 어리가능을 부리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저기 나 저거 사줘. 우리 별이 이거 가지고 싶어? 착.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며 아빠를 졸랐습니다. 아빠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는 별이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자, 우리 별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가볼까? 응, 맛있겠다. 그리곤 다신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빠랑 별이는 골목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놈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빠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빠는 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고요.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와 별이는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며칠 안 돼서 놈은 잡혔어요. 수갑을 찾는데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죠. 한 가장과 5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호송 현장에서 오빠는 놈을 식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공하진 못했지만요. 이거 나 법정은 반성하지 않는 살인마에게 교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통 속의 뇌형을 선고했습니다. 통 속의 뇌형은 뇌가 적출당하는 형벌입니다.
뇌는 유리통 속에 들어가 생체 컴퓨터로 개조되어 유족에게 넘겨집니다. 뇌는 몸을 잃었지만 자아를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통 속에 그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엄마. 통 속의 컴퓨터엔 브레인 GPT라는 언어 모델 그리고 라는 전뇌 신호 처리 라이브러리가 탑재돼 있어요. 문장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구문을 해석해서 뇌에 실제와 같은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타닥탁. 단지 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살인자 새끼한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모니터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명령어로 불러온 놈의 기억. 호송당하는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오빠는 황소처럼 경찰들을 뿌리치고 놈을 시칼로 푹 찔렀습니다. 쑤셔, 토막내, 창자를 끄집어내란 말이야. 프로그램은 입력된 문장을 분석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 뇌에 전달합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이든 현실과 같은 경험을 뇌에게 겪게 할 수 있어요. 모니터 속 장면은 지금 놈의 자아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경험입니다. 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만약 살인마가 통 속에 내고 유족이 전기 자극을 주는 미친 과학자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뇌에 고문을 가했어요. 창자 꺼내서 튀기기, 철수세미로 살껍데기 벗기기, 염산 먹이기, 작두로 허리 자르기, 요도에 줄톱 넣기. 소중한 이를 앗아간 괴물에게 대한 복수. 고문받다 죽어도 명령어 한 줄이면 되살아납니다. 심지어는 몸을 복제하거나 특정 상태를 저장했다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불타 죽어버리란 말이야. 죽어! 이런다고 우리의 절망과 상실이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서도요. 이거야겠다. 어찌됐든 놈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벌이 아닌 영벌을. 감옥이 아닌 지옥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벌 주기에 가장 열중한 것은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하루 종일 통 속에 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수.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문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었어요. 놈은 말라가는 지렁이 상태가 되었죠. 야, 고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냐? 지옥보다 더한 곳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놈의 정신이 붕괴되어도요. 명령어 한 줄이면 다시 복구돼요. 유리통 컴퓨터에 탑재된 언어 모델과 라이브러리는 아주 편리하고 똑똑해서 식인 코끼리라고 하면 뭐든 척척 구현해냈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뭔데? 놈을 복제한 다음에 고문을 가하면 더 효과적이야. 이를테면 이렇게 놈을 둘로 복제한 다음에 한 놈은 냉동고에 한 놈은 끓는 솥에 쳐넣으면 말이야. 뇌는 화상과 동상의 고통을 동시에 느껴. 가해지는 고통의 총량도 늘고. 오빠는 놈을 여러 멍으로 복제한 다음 단체로 고문했습니다. 인간 진해, 인간 꼬치, 인간 가구로 이루어진 인간 집 등등.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 복제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 뇌는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명이 되는 거야?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복제는 아니야. 자아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나뉘는 거니까. 자아를 나누어서 교통을 겪게 하면 뇌는 받아들인 고통을 동시에 처리해 어떤 형태의 아픔이든 영혼 속에 깊숙이 다발적으로 찔러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고문 공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응? 저놈을 1000명 정도 복제해서 동시에 고문하는 거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엄마,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죠. 부족하다니? 고문 공장보다 더한 별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공장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지옥을 만들기 위해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무언가를 구현하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전내 체제와 컴파일링, 전내 활용을 위한 자료 구조, 이 고문하기 위한 책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나 봐. 커다란 워크스테이션까지 사서 유리통 컴퓨터에 연결하고 나서는 봐, 드디어 완성이야. 이건 지구잖아. 여기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 놈의 자아를 70억 개로 쪼갰거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멀쩡한 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건 뇌의 힘을 빌리고 있거든. 뇌가 괜히 소우주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어?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얽혀 있어서 손만 보면 가상우수를 만들 수 있지. 자아라는 관념적인 객체를 잘게 나누어 의완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컴퓨터가 가상 머신을 구현하듯이 뇌도 가상 뇌들을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모니터로 보이는 세상 속에는 70억 개의 가상 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 오빠가 진짜 고문에 미쳤나봐. 얘들아, 이거 봐봐. 말이 안 돼. 이 오빠가 만든 세상을 봐봐. 전부 살인마의 자아 조각이었어요. 저 세상은 놈의 자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저걸 파괴할 거야. 놈의 자아 하나를 부수는 편보다 70억 개로 나누어진 자아를 부수는 편이 더 효과적인 충격을 줄 테니까. 그런데 오빠, 왜 사람들 생긴 게 각자 다 달라? 다 그놈 얼굴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아를 억 단위로 쪼개면 원형 유지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저 70억 명의 인간들에겐 그럴듯한 가짜 외형과 그럴듯한 가짜 삶을 불어넣어야 했어. 70억 인구한테 다? 수작업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의 연산 장치와 뇌 자체에 힘을 빌렸어. 뇌에는 상상력이 있어서 어떤 얼굴이든 어떤 삶이든 빠르게 지어낼 수 있거든. 그 능력을 가속하면 70억 개의 자아 조각을 토대로 70억 명의 가상 인간을 만드는 것쯤은 쉬운 일이야. 저들은 살인마의 자아 조각이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도, 세상의 진짜 정체도 몰라. 약간 매트릭스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네. 자기가 살인마의 일부라는 걸 자각 못하다니. 게다가 가짜 삶까지 가지고 있어? 그럼 저 세상에 진짜 그놈은 한 명도 없는 거잖아, 오빠. 벌하는 의미가 있을까? 야, 무슨 소리야? 저 세상 자체가 이놈이야. 자아를 70억 개로 나눴을 뿐이라고. 벌의 형식만 바뀌었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들 잔상도 모른 채 벌을 받는다면 꽤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 너 이 새끼한테 어떻게 억울이라는 말을 붙여? 너 아빠랑 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그래,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저 세상은 모든 것이 이놈의 일부야. 70억 인구도 이 뇌고, 70억 인구에게 이 삶을 부여한 것도 이 뇌고, 바닥에 내린 햇빛과 땅에 자란 풀 한 포기까지 이 뇌야. 전부 이 새끼라고. 우리가 증오해야 되고 복수해야 될 원수. 저들을 파괴하는 순간 자아 덩어리로 환연될 거야. 그리고 깨닫게 돼. 자신이 살인마의 자아의 부스러기였고 세상과 삶이 전부 가짜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지. 원죄를 떠올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설정해뒀거든. 저 세계가 파괴되면 뇌는 자신의 죄를 70억 번이나 되새기게 될 거야. 반성하고 싶지 않아도 반성하게 되겠지. 저 세상은 전내공학과 컴퓨터 과학의 예술, 그리고 집념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지옥이지. 오빠의 원대한 복수. 나는 나 나름대로 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놈을 반으로 쪼갰는데 그 절반 두 개가 플라나리어처럼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놈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쪼개졌다고 해도 원수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넷으로 나뉜다고 해도, 열로 나뉜다고 해도, 70억 명으로 나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럼 저 세상을 어떻게 파괴할 건데? 우선은 기다릴 거예요. 복수도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맛있어지니까. 모니터 속의 세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인마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이 징그러운 살덩이 속에 정말로 저런 세상이 있는 걸까요? 오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뇌 속의 세상을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방향키를 누르는 것만으로 시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세상이다. 어? 그러다가 어느 아이를 보았습니다. 별이었어요. 별이가 왜 이 안에 있냐? 살인마의 통쓰게 내. 만남. 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모니터에 떠오른 아이는 죽은 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왜 저 세상에 별이가 있는 거지? 살인마의 자아가 만들어낸 세상인데. 뇌에는 상상력이 있어서 어떤 얼굴이든 어떤 삶이든 빠르게 지어낼 수 있거든. 아, 저 아이를 빚어낸 건 살인마의 뇌의 상상. 그리고 상상이란 기억으로부터 파생됩니다. 별이는 놈에게 살해당하면서 놈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실제 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면은 정반대였습니다. 애교와 웃음이 많은 귀여운 성격이 아닌 침울하고 풀이 죽은 성격. 가족은 아빠뿐. 내 아빠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딸에게 무심한 걸로 보아 그리 좋은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진짜 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인마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고 여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 아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마의 자아 조각이 만들어낸 헛개비일 뿐이지요. 아빠도 죽었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나에겐 저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길 잃은 그리움은 그 아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그 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별이가 보내는 쓸쓸한 일상,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빠는 늘 무뚝뚝하기만 하고, 안아보고 싶은 인형도 안지 못하고, 먹어보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합니다. 별이에겐 즐거운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별이의 모습이, 별이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나는 별이를 매일매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몰래 유리통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별이를 관찰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물론 오빠와 엄마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엄마는 별이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설령 70억 분의 1이라고 해도 살인마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나는 별이를 관찰한 기록을 숨겼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저 세상은 끝이야. 내일 종말을 실행해서 모든 자아를 깡그리 죽여버릴 거야. 오빠의 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 70억 자아 조각은 끝장이 납니다. 이젠 별이랑도 안녕이라는 뜻이지요. 별이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내일 전 인류가 멸망하고 세상이 부서져 버리는데도 여전히 별이는 외톨이였습니다. 내 동생은 아이스크림조차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별이의 마지막만큼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절망이 아닌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그래서 나는 별이의 아빠의 모습을 빌린 다음 별이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맨발로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단풍잎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푸른 풀밭에 나란히 눕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기적들을, 순간의 소중함을 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별이를 닮은 그 아이를 별이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별이는 황무지에 핀 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별이에겐 별이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별이가 만든 기억이 있고 별이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빠가 내린 벌은 정당합니다. 살인마를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별이까지 벌 받는 것은 옳은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몰래 별이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로 이동시켰습니다. 오빠가 내릴 벌 그 종말로부터 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날, 예정대로 오빠는 뇌 속 세상에 종말을 내렸습니다. 아주 심플한 종말이었어요. 인류의 절반을 정신나간 살인마로 뒤바꾼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끔찍한 사륙뿐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학살에 모른 거리가 피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뇌는 인류의 고통과 상실을 실시간으로 구현합니다. 스스로가 붕괴되는 고통을 자아 파편 하나하나가 내지르는 거대하고도 농밀한 절망을 느낍니다. 명멸하는 지옥불, 그 어떤 고문도 이토록 많은 고통을 동시에 겪게 하진 못하겠죠. 오빠는 자아에게 지옥을 겪게 하는 대신 자아를 그 지옥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고문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나는 별이의 아빠가 죽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하였습니다. 별이의 가족들도 보호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습니다. 결국 살인마의 자아로 만들어진 인류는 1년 만에 절멸했습니다. 물론 저쪽 세상에서의 1년이고 저희는 빨리 감기를 내서 본 우리 입장에선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봐, 이젠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어. 사실 딱 한 명 남아있습니다. 별이. 꽁꽁 언 채로 지하에 잠들어 있어요. 오빠랑 엄마는 모릅니다. 오빠, 이제 어쩔 거야? 리셋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야. 이 뇌는 영원히 지옥 속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날 밤 나는 별이를 몰래 백업했습니다. 리셋을 피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한 짓들을 들킨다면 오빠와 엄마는 나에게 실망하고 화를 낼 겁니다. 살인마의 자아의 70억 분의 1. 설령 그것이 벌이를 닮은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로 별이를 살인마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밤마다 몰래 별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당한 것에 몇십 배, 몇천 배, 몇억 배로 갚아줘야 돼. 오빠의 벌은 계속됐습니다. 자아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아를 지옥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새 세상, 새 종말. 새 세상, 새 종말. 오빠는 온갖 뒤틀린 방식으로 종말을 구현했어요. 사람들의 겨드랑이를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 통로로 만들기도 하고요. 전 인류를 치매한 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2초 이상 쳐다본 사물을 폭발하게 만든다거나 사람이 칠면조를 낫게 했습니다. 똥 대신 뼈를 싸게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가 죽는 병을 창궐시키기도 했고요. 어때? 정말 멋지지? 놈을 붙들고 고문했다면 오직 하나의 지옥밖에 선사할 수가 없었을 거야. 봐봐. 저렇게 해서 70억 명의 지옥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잖아. 자아의 세상에 지옥이 거듭되었지만 별이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난 오빠가 어떤 종말을 만들든 별이를 냉동 캡슐에 넣고 안전지대에 잠재웠어요. 그리고 리셋을 피해가며 백업했습니다.
그날 밤 구하지 못했던 별이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매번 그렇게 별이를 구한 겁니다. 한편 엄마는 통속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졌습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그라진 것일지도 몰라요. 낮엔 술만 마시고 밤이 되면 아빠와 별이의 영정사지를 끌어안고 숨죽어 울었어요. 이제 오빠의 복수에 사돌하기보단 자 이번엔 살인 토마토의 습격이다. 다 뒤져버려. 그냥 미친 새끼 같았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그냥 어딘가 엇나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세상을 우주 단위로 구현할 거야. 그리고 잠든 외계신을 각성시켜서 그 우주를 통째로 짓밟는 거지. 기어오는 혼돈, 형용할 수 없는 존재, 그 지옥 밑바닥에 혼돈이 만들어낸 마지막 부정형의 악. 오빠는 종말의 스케일을 점점 키우더니 급기야 별을 삼키고 우주적 공포를 퍼뜨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개입시키려고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외계신 같은 게 날뛴다면 별이도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또다시 동생을 잃는 걸까요? 살인마의 뇌 속에 살아가는 나의 소중함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슬퍼서 가슴 한쪽이 옥신거렸습니다. 오빠는 놈의 자아를 코즈믹 호러 세계관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별이를 구하기 위해 가족 몰래 놈의 뇌를 빼돌릴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나 두 계획 중 무엇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만하자꾸나. 뭘 그만해요? 그 뇌가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젠 의미가 없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옳아. 엄마, 쥐약 먹었어요? 어떻게 그냥 끝내자는 말이 나와요? 저놈은 아빠랑 별이를 죽였다고요. 우리가 성인군자처럼 자비를 베풀면 저 새끼가 참여라도 할 것 같아요? 저 살인마에게 자비를 베풀자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자는 거란다. 원수에게 벌을 주기 위해 지옥을 만들었지만 이젠 우리까지 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만일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고 삶을 일그러뜨리면서까지 영원히 복수한다면 하늘에 있는 별이가 좋아할까? 아빠가 기뻐할까? 그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저놈을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 살인마를 용서할 순 없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던 용서하지 않던 바뀌는 건 없단다. 죽은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아빠랑 별이를 기억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추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사랑한다면 하늘에 있는 아빠랑 별이도 기뻐할 거야. 우린 증오하는 이를 위해 화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돼. 자, 그렇게 우리는 통속의 뇌를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컴퓨터 전원은 켜둔 채였습니다. 놈을 위해 설정해둔 마지막 환경은 좁은 독방이었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린 놈은 그곳에서 복역할 겁니다. 전원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며 후회하겠죠. 이젠 울분을 향할 대상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시나리오 한 편을 썼고요. 뇌와 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음침한 지옥 창조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오빠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의 시리도 한꺼풀 벗었습니다. 엄마는 술을 끊었고 이제 가끔씩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별이를 구했습니다. 통 속의 뇌를 뒷마당에 묻기 전 뇌조각을 조금 떼어내어 보관한 겁니다. 별이의 데이터가 든 조각이었습니다. 뭐해? 오빠, 그걸 오빠한테 들켰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어서 나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오빠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저 살점은 쓰레기의 일부지만 속에 담긴 건 소중한 보물이네. 오빠, 화 안 내는 거야? 왜 화를 내? 나라도 똑같이 했을 텐데.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꿔. 닫힌 현관문이 열리고 별이랑 아빠가 웃으며 돌아오는 꿈이야. 물론 꿈은 꿈일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꿈이라고 해도 무척 소중하고 애틋하고 무엇보다 추억이 있으니까. 넌 그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줬다고 했지? 그렇다면 너는 그 아이에게 추억이 된 거야. 동시에 그 아이도 너에게 추억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뇌조각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오빠는 시나리오를 팔아서 얻은 고료로 유리통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나는 별이가 깃든 뇌조각을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모니터 속 별이는 덩그러니 홀로였습니다. 가엾은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점밖에 남지 않은 손상된 뇌조각에 다른 데이터를 불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별이를 간신히 보존시키는 것만이 전부였죠. 세상을 잃을 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해했습니다.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행복을 그리워하며 증오하는 이를 위해 화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래.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해서요. 전내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공부했고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을 복구하고 따뜻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별이가 먹고 싶어 했던 아이스크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도. 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 데이터를 담은 소형 컴퓨터를 별이가 있는 뇌 조각과 접합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공들여 구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별이의 아빠. 자, 추억입니다. 별이는 살인마의 뇌조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별이가 그 진실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이 있을 겁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고 소중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별이를 위한 세상이지만 나를 위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나는 같은 꿈을 꿉니다. 아빠? 오랜만이야 우리 딸. 아빠랑 만나는 꿈입니다. 나는 이 만남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지면을 박찹니다. 다시 놓치지 않을 기세로 아빠를 꼭 껴안습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지? 응. 나 진짜 힘들었어. 아빠랑 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몰래 울었어.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로워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이런 상상도 했어. 여긴 통 속의 뇌에 담긴 번제자의 뇌가 만들어낸 세상인 게 아닐까? 우리가 그 자아의 일부분이라서 유족이 주는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거라면 어떡하지? 그런 지옥일 수도 있잖아. 그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빠.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어떤 세상이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어린 왕자도 아빠가 읽어줬고 수영도 같이 했고. 자, 살아가자. 별이랑 아빠가 남긴 소중한 추억들이 잔뜩 있으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힘껏 살아갈 거예요. 자,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딸. 언젠가 끝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정한 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젠 괜찮을 거야.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얻어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띵! 안 돼! 여기가 설마 통 속에 만든
세상이었던 거 아닐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자, 세계 5분 전 가설 몰라. 그게 뭐야? 이제 레이튼 시간이냐고요? 자,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알아, 얘들아, 이제? 야, 김원핑. 네네. 이거 재밌죠, 이거? 좀 슬프죠, 여러분? 이 세계가 5분 전에 창조되었고 모든 기억이 조작되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치, 모든 기억이 사라지면. 자, 얘들아, 이제 무슨 시간이야? 무슨 시간인지 알고 싶지 않아? 아니, 너넨 알아야 돼. 무슨 시간인지. 얘들아, 잘 자. 네네.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다음에 또 읽어요. 남의 몸으로 시작돼. 너 가면 누구를 봐? 나 사랑해. 내일 점심에 킬 거냐고? 내일 되면 킬게. 안녕.